지휘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저는 지내겠습니다. 연주할 때 가끔 떨리기도 하는데, 네. 오늘 인터뷰 하려니까, 약간 떨린다고 할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눠서, 좋은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아버님이 음악가, 작곡가셨고 집에 늘 음악이 있었고 또 형제들이 다 피아노를 어느 정도는 배우고 이런 음악적인 분위기에서 아마 선택의 여지가 내가 뭐 선원이 된다든지 과학자가 된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예술 쪽, 음악 쪽이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음악을 금방 접하게 되고 친구가 되고 좋아하게 되고, 그러나 저를 지휘자로 하게 된 거는 1960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정도, 그 당시 AFKN 미국 방송국에서 우연히 틀었는데 유명한 번스타인이라는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카네기 홀에서 청소년 음악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그냥 오케스트라가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번스타인 지휘자가 굉장히 음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 음악에 대한 그 시현, 샘플 이런 걸 보여주고 정말 흥미로운 그런 대화로 그 음악, 또 클래식 음악을 소개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모습을 우연히 뭐라 그럴까 훔쳐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송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지휘를 하면서 소개하는 번스타인의 계기로 지휘자가 되면 어떨까,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예. 지휘자님께서 독일 유학생 시절에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학생인 척 베르린 필하모니 그 연습에 몰래 가셨다가 오케이. 카라얀을 보신 적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저라면은 그 존경하는 카라얀 있으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그 지휘자님께서는 불과 카라얀 인데까지 10m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셨다 했는데, 이 이야기가 그 궁금한데, 에피소드를 네. 들으셨군요. 네. 베를린에 가서 우연한 기회에 베를린에 머물게 되고 베를린 음대 지휘과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의 생각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공부지만 실제로 지휘자가 되려면 그 연습실에 연습하는 과정을 보는 것이 또 다른 공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침에 걸어갔어요. 그 필하모니 연습실에 들어가는데 당연히 거기 지키는 분이 있잖아요. 직원이. 직원 할아버지였어요. 신문을 보고 있었죠. 신문. 제가 그 단원들 들어가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쳐다볼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게 담이 있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수줍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에도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모르겐 이렇게 제가 독일 말로 했어요. 제가 독일 말 잘 못할 때인데 그때 모르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모르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문을 보니까 그럼 제가 들어가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행운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카라얀 아카데미라는 게 있었어요.
특별한 학교죠. 학생 수가 한 15명? 거기에 젊은 뭐 대학생 뭐 18, 19명. 제가 볼 때 그때 그 일본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카데미 학생들은 언제나 거기를 들락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갈 때 그때 모건 이렇게 할 때 이 할아버지는 저를 그 아카데미 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도 그 문이 열렸기에 들어갔더니 그게 거의 뭐 지금 저와 한 3,000석이라고 큰 홀이라고 합시다. 그 이제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 다른 데는 무대에서도 하고 뭐 제가 그 팀파니, 트롬본 거기 맨 뒤에 이제 거기 앉았어요. 오케스트라 가까이 가는. 뭐 연습하는지 당연히 저는 몰랐죠. 그때 지휘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머리는 카라얀이었죠. 놀랬죠. 카라얀이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럼 하여튼 일단 앉았다. 그 카라얀이 탁 들어더니 그분도 그때 모건 마인 헬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톡톡하거든요. 매력이 있죠. 다 알다시피요. 그래서 눈을 감더라고요. 그 사람이 눈을 원래 지휘할 때 감아요. 연주할 때. 젊을 때는 안 그랬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눈 감고 지휘를 해요. 머릿속에 악보가 다 들어있어서 그런 걸까요? 머릿속에 당연히 또 들었지만 그 콘탁트를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을 감고 지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하고는 그냥 눈을 감고 첼로 베이스한테 미완성 교향고 더리러러더러라 그 슈베르트 미완성의 첼로 컨트라베이스 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선물이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다음 시간이 수업 없을 때마다 저는 그때 모르겐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연습을 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다음은 카라얀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여러 지휘자, 마르 줄리니, 마젤, 바렌보임 뭐 이런 세계적인 러시안 건담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어떤 데는 서로 다투고 어떻게 그거를 요리하는 그걸 볼 수 있는 게 큰 공부였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저 같으면 용기가 없어서 예. 눈 마주치면 바로 도망갔었을 건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한편은 언제나 두근두근한 건 있었지만 거기 연주자 중에 학교 선생님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냥 쳐다보면 인사하고 이랬고 그 다음 3년인가 후에 제가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을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코홀의 식구가 된 거라고 할까? 또 그 콩쿠르에 됐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잖아요. 베를린 필하모니를.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 입구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제는 그때 모르겐 이제 하지만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는 한 3, 4년 동안은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필요할 때 가서 연습 보는 그런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유명하신 음악가 금수현 선생님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 작년 2019년에 아버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아버지와 아들 교향곡이라는 책도 발간하셨고 평소 아버님에 대한 존경도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휘자님의 삶, 특히 음악가로서의 삶에 아버님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괴짜라고 그럴까, 햄릿이라기보다는 돈키호테 스타일이라고 할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작곡은 했지만 저는 음악적으로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 아버지의 생각, 그리고 굉장히 남과 달리 시도하는 거, 돈키호테적인 이런 거는 존경스럽다라고 한 네.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는 모르니까 아버지가 저 형제들, 아이들 이름을 전부 한글로 썼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냥 다 한자로 한다는 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1945년 해방이 되고 아들을 가졌는데, 나라를 찾았으니까 나는 한글 이름을 쓰고 싶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한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자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동해에서. 그럼 알았어요 하고 한자로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자 이름으로 했어요. 나라라고, 나라. 형님 이름. 예. 금나라. 원래 이름은, 하려고 한 이름은 뿔이에요. 근데 뿔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 이래서 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글을 쓴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 말을 아껴야 되고, 그런데 나라를 찾았는데 한국 이름을 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썼겠죠. 신문에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말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한글도 허락한다라고 됐나 봐요. 전 그때 어릴 때 뭐 2살 때 저는 47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그게 허락됐을 때예요. 아버지가 그 글을 써서 그랬는지. 그래서 저는 나는 새 한글 이름으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난세, 또 누리, 노상 이렇게 전부 한글 이름으로 한 그런 계기가, 그때는 우리는 어리는 모르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남이 하지 않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고, 이제 나라, 난세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다 니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또 한글 학회의 회원이었어요. 한글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지면 디귿자로 해야 되겠다. 학렬을 우리가 새롭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전부 디귿자예요. 네, 그래서 다다, 드문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다음 혹시 자녀를 가지면, 아직은 없는데 리을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이 하는 대로 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고 좋죠. 근데 새로운 자기 주장, 새롭게 자기는 하고 싶다. 그런 식의 아버지 모습 저는 좋아했고요. 그런 역량 때문에 제가 지휘자지만 남이 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다. 비교적 많이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 제가 아까 성남시향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예술단체는 제도권, 예를 들면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지원을 하면 그 지원으로 오케스트라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원이 없는데 오케스트라를 2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도전 의식 있으면 좋지만 없을 때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한 것이 아버지 덕이다 이거죠. 제가 이제 KBS 그다음에 수원시향 또 지휘자로도 한 7년인가 있었는데 그 나오니까 오케스트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돼야 되는데 제가 나올 때 저와 함께 따라 나온 단원들이 있었어요. 10명 정도. 예? 보통 지휘자 나오면 혼자 나와야 되는데 10명이 따라 나와서 그러면 약간의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장을 관둬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면 도움이 없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과학자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때는 벤처,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펀드를 모아서 뭐 그걸 해보자.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벤처 오케스트라다 이런 걸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노크한 데가 어디냐? 포스코였어요. 네. 포스코에 테란로에 엄청 잘 지은 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콘서트홀이 400석 강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0석 그 강당을 우리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걸로 좀 공간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포스코 임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때 포스코 홍보 담당 임원이 이제 저를 이제 금난세가 만나고 싶다니까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했더니 그 강당을 좀 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스케줄표를 가져오더라고요. 지금 선생님 여기 우리 스케줄이요 행사가 꽉 차 있습니다. 어느 날은 영화도 또 직원들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혼식도 해야 되고 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희망이 물거품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 로비가 15m 정도 높은데 공간이 엄청 크고 유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당은 안 되지만 혹시 여기서 연주를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졌어요. 아까 아버님이 돈키호테라고 그랬는데 저도 돈키호테가 된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 어떨까요? 이랬더니 그 임원이 아니 거기 로비인데 거기서 어떻게 음악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랬을 거 아니에요, 표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눈에는 콘서트는 아니지만 유리로 된 성당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음악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한번 쏘가볼까? 해볼까? 안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한번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프로포즈를 한번 해볼까요?로 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급속도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밀레니엄 새천년이 오는 그 제야의 밤 10시에인가 음악회를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곡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제야니까 그리고 성당이고 웅장하니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하면 합창도 나고 어떨까? 그러니까 합시다. 그리고 오케이. 그날 오케스트라와 합창과 솔리스트 그 다음에 의자를 놓으니까 한 800석 2층 1층
전 직원이 거의 다 앉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회 해가지고 이제 3악장 딱 끝나니까 1분 전 새 천년 종이 울리기 전에, 이게 조금 기다리니까 종이 울렸을 거 아니에요. 다 듣고 새 천년이 돼서 4악장 합장과 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했을 때 그 연주가 끝나니까 그 전 관객이 전부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그 분위기가 좋은 결과를 갖고 왔고요. 인생에서는 그런 하나의 모멘트, 그런 아까 그대 모르겐 하고 들어가는 계기처럼 그런 하나의 음악회를, 그리고 그게 콘서트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는 러비였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기립박수로 해결됐을 때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고정관념, 모든 연주는 콘서트홀, 예술의 전당, 세종회관 이런 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도전적인 콘서트홀이 아닌 데서 할 수 있다면, 이걸 제가 시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통의 예술단체들은 그냥 정부나 시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뭐 90%, 195% 근데 저는 처음으로 민간 오케스트라의 느낌, 그리고 벤처 아무 자본금이 없이 우리가 일을 만들고 우리가 요구를 일깨우고, 다시 말해서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이 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으로 나는 것, 벤처처럼 저희가 그 포스코와 5년간 함으로써 저희가 이름이 유명해지고, 포스코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기업이 저희를 노크하고 우리도 노크하고, 그래서 CJ하고도 4년간, 삼성하고도 9년간, 네, 이렇게 제휴를 하게 됐어요. 포스텍하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 4년 동안, 지금 정확히 말하면 8, 9년 전에 그 동아리 음악가들이 30대학교에 전공자가 아닌데 동아리 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동아리 오케스트라를 한번 지휘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30대학이었어요, 서울에. 그 중에 카이스트도 있었고 포스텍도 있었어요, 학생이. 그래서 그거를 예술의 전당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제가 예술의 그 기업한테 스폰서를 얻어서 홀 빌리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가 그 사람들 그룹 티칭, 그 섹션, 바이올린 선생님, 비올라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30대학에서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한 40, 뭐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지금 더 성인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에도 저는 중요하다. 그리고 포스텍에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바이올린 하는 친구였는데, 그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오케스트라 어떻게 말하면 제일 끝에 앉아서 했어요. 1학년 때. 근데 점점 앞으로 나중에 마지막에는 거의 악장 자리에 이제 4학년 때면서 하고, 아주 성실하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멀리서 오는 거잖아요, 포항이니까. 그런 것이 저는 제가 잘했다, 참 중요하다, 그런 과학자, 공대 이런, 그 다음에 그 전공은 뭐 역사, 영어 뭐 엄청 많아요. 100명이 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년 시절에 금나세 말러 심포니 1번 쇼스타코비치, 림스키 콜사코프, 쉐라자데 이런 조금 어려운 그들에게는 어렵지만 도전 이걸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음악계는 어떻게 발전해야 되나? 지금까지 노력해서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잘했다라는 면과 동시에 좀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우리가 더 올라가려면 새로운 정말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까 새로운 생각이 도입되지 않으면 딴 나라도 발전하고 딴 곳에서도 하니까 쉽지 않은 질문 대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국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우리의 강점은 그 개인기가 높다. 음악에서는 개인기가 낮지 않다는 거 굉장히 괜찮은데 개인기가 난 좋은 점에 비해서는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창조적인 그다음 그 훌륭한 기술이 딴 분야에 흡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기술이나 테크닉이 음악성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디어 시대라면 그 음악이 홀에서만 연주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와 융합해야 된다. 지금 융합이란 말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이랑 콘서트에 가면 콘서트에서 연주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융합의 생각이다. 나는 야구장에서도 연주할 수 있다. 나는 로비에서도 원하면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그 말 하면서 나오는데 제주도에서 제가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 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제주도의 해녀들의 그 박물관, 해녀들을 하는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연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이 전부 해녀 어머니들. 예. 그러면 우리가 음악이라는 게 뭐 음악 애호가 뭐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도 있다. 물론 물속에서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해녀관의 센터에서 해녀 음악과 관계없는 분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융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콘서트를 많이 하라 이거예요. 자, 연습을 했는데 내일 콩쿠르에 나간다. 내일 시험에 나간다. 오케이, 연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오늘 어머니 아버지 이모 내가 연주할 테니 들어와 달라. 이런 식의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느냐. 그게 융합이잖아요. 그 집에서는 안 하고 딴 데 가가지고 잘하고 상장 들고 오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 이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은 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그게 음악이든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whatever 옆 사람 옆에 있는 청중들을 제한 없이 우리가 음악을 아는 사람들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잘하는 걸로만 지금 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게끔 시대의 변화를 느끼는 건 제가 3년 전인가요? 경상남도의 한 작은 도시에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10학교에서 100명씩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른 100명, 1000명이죠. 아이들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듣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려울
있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 네. 너무 신기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그 눈초리가 굉장히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반짝반짝하는 걸 느꼈을 때 제가 뭐 문득 I like you 이렇게 했어요. 네. 왜냐면 아이들이 표정이 너무 밝아서 그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I like you too. 애들이 그냥 금방 대답이 오는 거예요. 단원들하고 저 다 웃었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 작은 마을이 벌써 초등생, 중등생들이 영어를 배우는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I like it too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우리나라가 발전이 무슨 건물이 올라가고 이것도 회사가 세계적인 글로벌한 것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 그 말했을 때 그런 대답을 하는 한 마을의 아이들의 저는 그런 게 인상적인 보람도 느껴지기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다. 그러니 아까 융합 이야기했지만 내 예술이 내 음악이 나의 훌륭함다든지 이런 것도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느낌도 받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이게 그 아이들과 또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 하는 걸 저는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부분이 좀 더 젊은 영 키즈라고 그럴까? 젊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당연히 대도시의 아이도 있지만 두루두루 그런 아이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약간 힐링이 되고 약간 추천할 수 있는 음악이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곡 중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인데 그 바이올린 솔로가 해요. 알고 네. 있어요? 다라리리라는 그 뭔가 그 영화의 내용도 박해받았고 또 유대인의 그 삶의 모습이고 그 영화가 그 됐을 때 이작 폴만이라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실제로 연주를 하고 유대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곡에 담은 내용이 뭔가 아쉬움, 슬픔 속에서도 희망 이렇게 그런 게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곡을 우리 연주자에게 하면 어떨까? 네.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음악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 분들 뭐 이런 의학적인 분들 얼마나 노력했잖아요. 멜로디 다라디라 다라디라 그런 사람의 마음을 달랜다. 그래서 그런 그 곡도 지금 한 곡 중에 들어가 있네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만석이 된 그 공연장에 금난세 지휘자님께서 지휘하시는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 코로나를 우리는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이 왔지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 그냥 일반인 저를 포함해서 안 나가고 가능한 하자 하는 대로 따라하고 마스크 쓰고 했지만 정말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음악회에 초대하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